눌렀네. 아, 뻑키. 앞에 좀 잘린 거 괜찮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할까 우리? 너 얘기해봐. 앞에 잘린 거 어쩔 수 없잖아. 여기 들었으니까 못 들은 애들은 나한테 와서 들으라고 하고. 올해 수특에 이런 문제 있어요. 2점짜리 문제. 그림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이거 많이 틀렸을 텐데.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200, 여기가 100. 얘 면적은 ES, 얘 면적은 S. 요거 이해됐지? 질문. 승준아, 어차피 네가 뭐 가족 만들 생각 없으니까 봐봐. A하고 B 중에 환경 수용력은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커? 면적이 ES, 개체수 200. 얘는 면적이 S, 개체수 100. 최성준, 누가 더 큰 거야, 환경 수용력? 왜 A야? 환경 수용력이라는 건 주어진 환경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 밀도로 계산할 때는 얘네들의 밀도는 같죠. 하지만 환경 수용력은 누가 더 크다고 해야 돼? A가 더 크다고 해야 되는 거야. 왜? 주어진 조건 자체가 이게 주어진 조건이야. 그럼 개체수의 최대 크기가 한 200이고 얘가 100이면 A가 더 큰 겁니다. 이거 오래 수특이 있어요. 풀어봐야 돼. 환경 수용력이란 정확한 의미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해했냐? 그 다음에 오늘 풀었듯이 환경 저항 물어보죠. 환경 저항은 개체수가 0이 아니고서야 환경 저항이 없는 구간은 없어. 설사 포식자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출생률,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지. 사망률분의 출생률이라면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납득하냐? 꼼꼼히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비율인데 개체수로 변화시킬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비율이 나온다고. 그럼 이걸 개체수로 변화시켰을 때 개체수의 증감을 물어보기 때문에 플러스 구간에 위치했을 때는 감소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까지 떨어져야 실제로 개체수의 감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지. 그 다음에 이제 생존곡선인데 요즘은 생존곡선도 자주 물어봐. 1형, 2형, 3형이고 너네가 마라톤을 풀었다면 작년 수능에는 실제로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죠. 개체수를 주고. 개체수 비율로 보면은 초반에 많이 죽는 것 같은데 실제 비율 계산해 보면 일정하게 줄어요. 8분의 1씩. 그러니까 개체수가 1, 2, 3형 중에 누군지 찾아라 라고 나오면 개체수의 비율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감소율 혹은 사망률이 일정하다면 2형일 텐데 초반에 사망률은 낮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럼 1형이 될 거고 초반에는 엄청 컸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럼 3형이 될 거고 그 예시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여기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해됐나? 이런 거는 좀 봐둬야 돼 너희들이. 7일의 시험인데 이 정도 성의도 안 보여? 이제 중간고사 끝나서 할 것도 없잖아. 기껏해야 수행평가? 수행평가도 미안합니다. 이미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서 사기가 꺾였잖아. 그죠? 씨발 뭐 수행평가 다 맞아봤자 등 나왔는데 뭐 이러면서 이번 기말고사는 마음 편히 해야겠다. 어느 정도 마음 뭐 더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미 어느 정도 가닥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수능 공부해야지 이제는. 내가 중간고사 봐줬잖아. 한번 해보라고.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해보라. 너네들이 끈을 못 놓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능이 언제 5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11월 며칠이지? 19일이지. 그러니까 대략 6개월? 200 깨졌냐? 깨졌죠 이제. 6개월이니까. 몰랐어 넌 200 깨진지도? 진짜. 100대 깨지면 느낌이 또 다를 겁니다. 오늘 딱 200이야? 내일이네 내일. 199. 축하드리고. 얼른 대학 가야지.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일요일 아침에. 꼼꼼히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연령 분포는 모르는 사람 없을까요? 그치? 쇠퇴형, 안정형, 뭐 발전형 있는데 항상 생식 연령층과 생식 전 연령층을 비교하여 특정 개체군의 집단이 더 앞으로 더 발전할지, 쇠퇴할지, 유지될지 판단 내릴 수 있는 거라고. 생식 후 연령은 여기서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 변동 나올 텐데 돌말의 주기적 변동 사실 내신 때는 했는데
수능에는 자주 출제되는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읽어봐라. 그 다음에 포피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선생님 저번에 그림 그려줬던 반포CP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림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군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다.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그건 좀 그지? 자세가. 먹이사슬, 먹이금을 이해하실 거고 생태적 지위는 결국 그 뒤에서 종강 경쟁부터 기생까지 영향을 주는 건 생태적 지위죠. 생태적 지위가 얼마나 겹치느냐 안 겹치냐에 따라서 군집 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되겠지. 예를 들어서 너무 겹쳐. 그러면 이제 피 터지게 싸워야죠. 겹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방영구법은 아직도 공식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200일 딱 남았는데 공식은 필수예요. 공식은 필수고 우리가 내신 때 했듯이 계산 문제 당연히 푸실 수 있어야 돼. 방영구법이 의외로 매번 출제되면서 애들이 매번 실수하는 구간이야. 이거를 되게 우습게 여기거든. 왜냐면 틀려도 답안지 보면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볼 땐 아니야. 틀리면 그냥 모르는 거야. 다시 꼼꼼하게 하세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수특, 수한, 그 다음에 마다통이 있을 정도의 문제면 5모는 아예 문제가 없어. 6모, 9모는 모르겠지만. 거긴 또 어떤 새로운 유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불안하면 올해 수특 꼼꼼히 풀어보세요. 새로운 유형이 또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쭉 풀어보니까 아주 어렵진 않더라고. 자극에서 몇 문제, 그 다음 저 뒤에 방영구법도 사실 뭐 크게 어렵다고 하긴 그런데 그래도 풀어볼 만한 가치는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또 수능 완성 나올 거고 6, 7월 달에. 당연히 그것도 풀어볼 거고. 아마 모의고사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특, 올해 수특이 좀 마무리 지을 겁니다. 내가 풀라고 했기 때문에. 풀이 과정 또 필요한 문제들이 있을 거고. 이해하니? 다시 꼼꼼히 보시고 방영구법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내신 때 이런 거 다 풀어봤을 거고 군집 내 상호작용, 종강 경쟁부터 기생까지, 예시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단독 배항과 혼합 배항 그래프 주면서 물어볼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생각해. 단독 배항할 때보다 혼합 배항 했을 때 분서일 경우에는 둘 다 나누니까 좋지 않나? 아니야. 단독 배항과 혼합 배항은 혼합 배항 했을 때 무조건 개체수가 줄 수밖에 없어. 일반적으로. 왜? 아니 혼자 사는 것보다 방을 혼자 쓰다가 둘이 써. 어떻게 플러스가 되냐? 그런 케이스는 특이하게 서로 생태적 지위가 전혀 겹치지 않는 상공 같은 경우만 가능한 거야. 그때는 가능하지. 전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같은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케이스죠. 오히려 상공이. 그래서 그런 예시들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했죠. 생태적 지위가 먹이 지위와 서식 지위가 얼마만큼 겹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군집 내 상호작용을 어떤 걸 할지 정할 수 있는 거지. 다 겹치면 분소나 이런 거 하기 힘들어. 서식 지위 나눴는데 먹이 지위 여전히 겹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겹친다면 이렇게 경쟁 베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혹은 이제 수심에 따라서 A, B 서로 다른 종이 단독 배항했을 거와 혼합 배항했을 때 구간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어볼 수도 있다. A 구간 같은 경우에는 경쟁 베타에 의해서 B종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구간 2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구간 3에서는 어차피 A가 단독 배항했을 때도 사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B가 단독이나 혼합 배항했을 때 둘 다 B가 유리하다. 경쟁이 일어나지 않죠. 애초에 저런 구간에서는. 문제를 풀어봤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반포CP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구간 1, 2, 3, 4 이렇게 나눴을 때 피식자도 늘고 포식자도 늘어.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이쪽을 포식자로 해볼까? 이쪽을 피식자로 해고 그럼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시계 방향으로. Y축이 피식자일 경우에는. 그래서 플러스니까 둘 다 증가하려면 여기밖에 안 돼. 플러스 이렇게 증가하겠지. 여기가 1번 구간이야. 그럼 2번 구간은 어떻게 되고 있어? 포식자는 여전히 늘지만 피식자는 줄잖아. 그래서 포식자는 여전히 늘지만 피식자는 줄죠. 왜? 포식자가 너무 많아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구간이 되면 둘 다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얘도 줄고 얘도 줄어. 그래서 포식자가 계속 줄면 이제 피식자가 늘기 시작하지. 그게 4번 구간입니다. 이렇게.
매칭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기본적인 거니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Y축이 만약에 피식자가 아니라 포식자가 오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되셨어? 그 다음에 이거 수평분포, 수직분포 요거 순서를 아직도 모르시고 계시면 안 돼요. 아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빈칸 주고 물어본다기보다는 기억, 니은, 디귿은 뭐뭐 중에 하나고 매칭하라고 하기 때문에 단어를 직접적으로 외우시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특히 뭐 이 정도는 알거든. 수평분포는 기온과 강수량에 의한 거고 수직분포는 오직 기온만인데 아래쪽에서는 상록, 그 다음에 낙엽, 침엽수, 관목대인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수특에서도 물어보니까. 심지어 올해 수특은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도 물어보죠. 남쪽인 구간의 층의 높이가 살짝 높아. 왜? 태양이 남쪽에 있을 때 가장 높이 뜨거든. 남중고도 배웠지 않니? 지구과학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올해 수특에 물어봐요. 올해 수특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에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동서남북을 매칭하라.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내고 끝낼 수도 있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어차피 내후년부터는 수능이 또 바뀔 테니까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천의를 아직까지 안 외우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불모지부터 항상 중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니까 음수림에서 극상은 일어나고, 근데 이제 건성천의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습성천의도 물어보기 때문에 빈영양호, 부영양호, 이끼수분. 여기서 이제 이끼수분이 개척자겠죠? 여기서는 지유류가 개척자겠지만 이건 1차 천의. 건성천의와 습성천의 둘 다 알아야 되고 2차 천의 같은 경우는 산불이나 산사태 플러스 사람이 하는 벌목 이런 것도 다 2차 천의에 포함됩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개척자가 누가 시작하니? 누구야? 초원이 2차 천의의 개척자죠. 이거를 뭐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프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있어? 양수림에서 이쪽이 크기, 이쪽이 개체수 준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래.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림이라는 거야? 음수림이라는 거야? 양수림이라는 거야? 음수림이라는 거야? 야, 우점종은 어른 나무야? 어린 나무야? 어른 나무. 그럼 크기가 커야 어른이야? 작아야 어른이야? 그럼 양수림이야? 음수림이야? 양수림이죠. 근데 왜 묘목은 음수가 더 많아? 음수는 약한 빛에서 잘 자라니까 양수림이 돼서 어린 나무들이 밑에 있으면 양수는 빛 받기 좋냐 어렵냐? 어렵잖아. 그래서 양수 묘목은 없어. 근데 음수 묘목은 어때? 잘 자라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양수보다 누가 더 많아지겠어? 음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개수가 거의 비슷했다가 나중에는 음수에서 극상이 되는 거지. 여기서 영향을 주는 건 토양이니 비세색이니? 그래. 초원 이후서부터는 비세세기가 천의의 주요 원인입니다. 당연히 작용반작용,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사이에 어떤 게 중요한지도 물어볼 수 있어. 빛이니 토양이니 뭐 이런 것들. 그 전에는 토양의 형성 과정이 훨씬 더 중요했죠. 지유류가 개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기본적인 것들이야. 되셨어? 그 다음에 뭐 총 맞은 호순이가 피나면 고생한다 이 정도 다 외웠을 거고 오늘도 나왔죠. 오늘 뭐 나왔어? 총 생산량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건 호흡량 같네. 아까 순 생산량 이렇게 감소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것보다 증가해. 이게 생체량, 생물량, 현존량이 되는 거지. 얘는 매년 쌓인 성장량, 생장량이기 때문에 총 생산량보다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프 매칭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매번 물어보지 않니? 이런 것도 틀리면 이제 아쉬운 거야, 너무나. 유전보다 훨씬 쉬운데. 이런 거를 매번 좀 정리를 하라고. 내가 5회치 모의고사 드렸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이론을 꼼꼼히 좀 정리해서 5월달 모의고사 봤을 땐 좀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응? 내가 그래도 생명과학은 몇 등급 이상 나와서 최저는 어느 정도 맞힐 수 있겠다는 등. 정시에서 어느 정도는 맞추겠다는 등. 그래서 한 번에 끝내서 한 번에 들어가. 이해했어? 그리고 신나게 대학생을 하라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등산을 하던, 요리를 하던, 음악을 하던, 가족을 만들던, 뭘 하던 하세요. 대신 이제 부모님 허락하에 결혼을 하시든 뭐 성인이 되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재수삼수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수삼수 한다고 점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가세요. 한 번에.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까지도 아셔야겠죠? 전체량을 섭식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모든 생태계는 생산자의 피식량으로 시작하는 거야. 요걸로 다시 2차, 그 다음에 다시 3차.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에너지가 점점 적어지는 거지. 왜? 호흡량을 쓸 수 있어, 없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니까. 호흡량 맨날 물어보잖아요. 호흡량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러니까 항상 적은 양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커지죠, 일반적으로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보시고. 단어 알면 되죠. 섭식량, 동화량, 배출량. 동화량의 호흡량의 피자생. 이 정도 기본이니까요. 이제까지 자주 출제된 주제는 아니었지만 나온다고 해서 이상할 건 하나도 없어. 이해했니?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계산 문제 나오잖아요. 너네 내신 때 해봤으니까. 왜냐면 들어오는 양이랑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합이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로 단계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올해 수특기도 있더라고요. 3점짜리에. 계산해보세요. 나와. 거기서도 기억, 니은, 디귿, 기호로 쓰는 문제 하나 있던데. 푼 놈이 없냐? 풀어보세요. 아마 여기 많이 틀릴 거예요. 여기 절반 이상 틀릴 거예요. 아마 그 문제. 나름 식스에서 푸는 건데 조금 그래도 뭐 안 하다가 하셨으면 아마 까다로웠을 거고 그게 만약에 모의고사 출제가 되면 또 시간을 끄는 문제가 될 거라고. 아쉽게도. 몇 번 연습해보면 괜찮은데. 올해 수특 3점짜리 1번인가 2번인가 거기 있어. 뒤쪽에. 풀어. 그 다음 피라미드는 다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실제 수능 완성에 있는 이런 류의 문제들. 요것도 식스에서 푸는 문제들이니까 그 중에 하나. 여기서도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탄소순환, 질소순환도 요것도 올해 수특 문제 뭐 녹색 식물, 버섯, 초식 식물 해서 기억, 니은, 디귿, A, B, C 매칭하는 문제가 있더라고. 탄소순환하고 질소순환 섞어가지고. 그 문제도 조금 까다롭던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요건 숙지해야 됩니다. 뭐가 탄소 고정이고, 뭐가 질소 고정이고, 뭐가 질소 동화, 뭐가 질산화, 뭐가 탈질산화, 뭐가 연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도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날씨도 우중충한데 천천히 유전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요 정도 쓱 공부하면 좋잖아. 오늘은 저 새끼가 5단원 했으니까 집에 가서 5단원 좀 마무리 줘볼까? 내일은 좀 월요일이니까 컨디션 안 좋으니까 쉬운 1, 2단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다가오면 3단원.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유전 같은 경우 내가 드린 모의고사 좀 풀어보시다가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은 조교들은 쉬지만 나는 4시에 나올 테니까 와서 질문하시면 되죠. 못 푼 문제들. 화수는 나 안 나와. 나 쉬게 좀 피곤해서. 시험 기간에 바빴거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니네 목요일날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나올 게 월요일밖에 없어요. 월요일날 나오세요. 풀고 질문을 하세요. 이해냐? 그냥 고3은 내가 클린 얘기 안 해도 이제 시험 끝났으면 알아서 문제 풀어서 질문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가지고 와서 질문하고 가. 중간고사도 끝나는데 뭘 여유가 없진 않을 텐데. 고3인데 뭐 수행평가에 먹혔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수행평가를 얼마나 봤는데. 그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 회복하는 것도 잘 나오지. 이 주제도. 플러스 마이너스 일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어. 나머지는 이제 일정한 거지. 이렇게 일정해. 아직 변화가 없어. 시간차를 두니까. 그 다음에 얘가 증가한 걸로 일정해졌어. 그럼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죠. 그리고 나서 증가 감소의 일정이 되게 되면 얘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얘가 감소의 일정이면 그 다음에 얘가 감소, 얘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게 항상 이게 쭉쭉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쉬는 텀이 있기 때문에 요 순서 당연히 매칭할 수 있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일정으로 나오니까. 이해되시지?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다양성인데 여기는 그냥 읽어봐. 좀 유전적 다양성이 뭔지, 종다양성이 뭔지, 생태계 다양성이 뭔지 이런 것도 가끔 틀린 새끼들이 있어요. 뒷부분에서 넋놓고 있다가. 이런 걸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생태계 평형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유전적 다양성부터 생태계 다양성의 장단점, 의미하는 거 알아야 되고 이게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방역국법 풀다 보면 종다양성이 크니 유전적 다양성이 크니 생태계 다양성이 크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아마 방역국법이랑 결부시켜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종다양성이 감소한다면 그 원인이 보통 서식지 파괴가 단편하니까 그 원인이 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길이 생긴다고 해서 그 길의 면적만큼 감소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생명체가 중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당 중앙의 면적이 그 길만큼이 아니라 훨씬 많이 줄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나? 여기까지면 이제 5단원이 끝난 거야. 뭐 5단원 보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않잖아요. 본인이 부족한 거 있으면 살 좀 붙여 넣으시고. 요거 이해됐어? 그 다음. 신경계. 신경계도 의외로 니들 시험지 보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극하고 근수축은 그 이론 설명하기 좀 그렇고 집에 가서 자극하고 근수축 문제 좀 풀어. 니네 문제 안 풀지 너무 오래됐어. 마더톤 끝냈다고 이 새끼들 문제를 안 풀어요. 다시 풀어 틀린 문제들. 아니면 나한테 뽑아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PDF 파일 보내달라고 해서 깔끔하게 풀던가. 방법은 여러 개잖아. 쉬운 문제는 됐고 니들이 자주 실수하는 중상위권 문제들 다시 한번 꼼꼼히 보세요. 당연히 자극하고 근수축도 완전히 쉽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신경계는 우리 최근에 했고 좀 정리를 좀 잘해놓으면 좋잖아요. 중추, 말초 있고 뇌척수 있고 감각, 운동이 있는데 얘 다 연합. 쟤네는 다 감각 아니면 운동신경. 다 하나인데 자율만 2개잖아. 자율은 앞이 마리집, 뒤가 밑마리집이니까 위치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 이해되지?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도 물어보니까 뇌신경인지 척수신경인지 알아야겠지? 개정되고 나서 단어 다 바뀌었단 말이야. 짜증나게. 사이뇌, 중뇌, 다리뇌, 숨골. 이건 다 바뀌었어요. 왜 바꾼지 나도 몰라. 대뇌, 소뇌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12쌍, 31쌍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모든 말초는 뇌신경 아니면 척수신경이야. 근데 교감은 유일하게 척수면서 전근이지. 딱 정해져 있다고, 교감만. 나머지는 어딘지 찾아야 돼, 무조건. 그러려면 중추신경계와 연결된 반응기관을 보면 알 수 있죠. 말초가 뭐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대뇌부터 뇌줄기까지 역할은 조금 보시면 되잖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읽어보고. 고등정신의 중추인지, 평형감각을 주도하는지, 동공반사를 하는지, 뇌줄기에 속하는지, 우리 몸의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는지 등등등. 그래서 교감, 부교감에 동공반사 물어볼 수도 있고 뇌 위치 주고 뇌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요것도 잘 나오죠.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 물어봐서 어디로 이동해서 어느 기관에 손상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등등등. 그 다음에 척수. 척수하고 대뇌 반대인 거 하나 있잖아. 뭐가 반대니? 그렇지. 백색질과 회색질이죠. 대뇌는 겉질인데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이잖아. 이유는 신경세포체의 위치 아니니 전근후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운전이라고 말씀드렸고 무조건 반사, 회피 반사, 무릎 반사 나오니까 이 정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말초인데 여기 뭐 무조건 반사 다 아실 거고 중간내 연수척수가 무조건 반사에 중추면서 부교감의 연결 중추기도 하죠. 그래서 말초가 좀 중요하죠. 결국 말초로 물어보니까 구심성은 쉬워. 감각이 얼굴이냐 팔다리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피부 물어볼 때. 그 다음에 체성 운동은 전부 다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골격근 나오면 체성이야. 뇌신경이든 척수신경이든. 다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심장, 내장, 분비샘 등등은 싹 다 교감 부교감이죠. 어차피 골고루 나올 테니까 연결 부위 물어본다면. 그래서 뉴런이 1개냐 2개냐.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신경절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 신경절이 어디 있냐. 그럼 반드시 걔는 이제 교감 또는 부교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흥분 상태냐 편안한 상태냐. 앞이 짧냐 앞이 기냐.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냐 노르에피네프린이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정도 다 아실 거고. 그래서 교감은 싹 다 척수의 전근. 부교감은 중간내 연수에서 나오는 뇌신경이죠. 하지만 방광에 연결되어 있는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척수면서 전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신경을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연결된 반응기관이 골격근이야. 그럼 연결될 수 있는 신경은 2개밖에 없어. 말초라면 구심성과 체성밖에 안 됩니다. 구심성이라면 팔의 골격근이 아니라 팔의 피부로 줬을 거고 팔이라고 줬다면 골격근이라 줬다면 반드시 체성이 돼야겠지. 여기는 교감, 부교감 안 돼. 다만 팔의 골격근이니까 명령 누가 내리냐?
명령 누가 내려? 팔의 골격근. 대뇌죠. 근데 모두 다 대뇌야? 어느 때는 아니니? 체온 조절? 좋아. 체온 조절할 때 골격근 떨림할 땐 그때 간내일 거고. 근데 아마 간내는 말초신경계 조절 중추 잘 물어보진 않을 거고, 여기서 만약에 팔의 골격근인데 대뇌가 아니라 다른 애가 명령 내렸다면 그건 뭐여야 돼? 그렇지. 회피반사죠. 회피반사니까 누가 명령 내린가 그때는? 척수가 명령을 내린 거라고. 만약에 대뇌 겉질의 운동령에 다쳤어. 오른팔인데 왼쪽 좌반구 운동령을 다쳤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뾰족한 거나 뜨거운 걸 다 써. 그래도 회피반사는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다만 대뇌 운동령이 아니라 감각령이 다쳤다면 느끼지 못하겠지. 운동령을 다쳤다면 명령을 안 내릴 거고, 명령을 안 내릴 때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감각령을 다쳤다면 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감각을 다친 거지. 명령은 척수에서 내리는 거고. 이해했냐? 그래서 각각의 반응 기관별 연결된 신경이 연결된 중추가 어디 있는지, 명령을 내리는 중추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신경계에서는. 연습이라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죠. 하나만 해보자. 예를 들어서 쉬운 것부터.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 동공의 크기가 변한다. 김영준, 어디로 가야 돼?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시작 어디로 가야 되니? A, B, C, D, E, F. 이 중에 어디로 가야 돼? G까지. 응? A, 그 다음 B, 그 다음 C. 맞아요? 이승준 맞았어? 네. 동공의 크기가 변하는 건 동공반사고 무조건 반사죠. 무조건 반사는 체성이에요? 자율이에요? 체성이에요? 자율이에요? 자율. 자율신경 있어? 자율신경 있어요. 어디 있지 자율신경이? 다 뉴런이 하나인데. 그러면 가에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 동공의 크기가 변한다는 이 그림에서는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A, B, C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이해됐어? 게다가 C로 가둬서 안 돼. 왜? 동공의 크기가 커지면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교감이죠. 그럼 교감이면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될걸.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와야 어두운 곳에서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이해했냐? 큰일이네. 이거 못 찾으면 안 되는데. 징검다리를 건너다 밟은 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다른 돌로 발을 옮겼다. 화진우. 시작을 뭐로 해야 돼? 징검다리를 건너다. 눈으로 봤을 테니까. 뭐로 시작해야 되니? 징검다리 건너. 응? A. 그 다음. D야, B야. 괜찮아. D야, B야. 이것도 고민해야 되냐? D하고 B 중에? B. 그 다음. C야, E야. E. 그 다음. 그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밟은 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잖아.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 A로 간 거지 지금 너. 아니야? 내 의견과 상관없이 그냥 A로. 미친놈아. 그러면 더 이상한 거야 그러면. 징검다리를 밟아서 흔들리는 걸 느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G로 가야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H로 가야 돼? D로 가야 돼? 너 화진우. D. 그 다음 B. 그 다음 C? 어디야? 이 새끼들 뭐야?
여기 뇌인데 발을 옮겼으면 C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E, F 이렇게 가야겠지. 이승준. 라면을 먹다가 젓가락이 너무 뜨거워 입술을 띄었다. 무슨 반사야? 그렇죠. 무조건 반사 중에 뭡니까? 회피 반사. 회피 반사 해봅시다. 어떻게 하니? 시작. 라면 어디로 먹어? 입으로 먹죠. 팔을 통해서 입으로 먹죠. 그럼 뭐 A야 G야? 아 양쪽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저는 G. 그다음 와 미친놈들 진짜 많네. 아니 똑같은 새끼들이야. 라면을 먹다가 입이 뜨거우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A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무조건 반사하려면 그래 해보자. B로 갔지.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E. 그 다음 F야? 뜨거운 걸 먹고 입을 떼는데 너는 입이 아래에 있어?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되죠. 이것도 무조건 반사 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무릎 반사 해보자, 진우야. 무릎 반사. 백진우. 무릎 반사. 내가 네 무릎을 치니까 무릎이 너의 의지에 관계없이 움직였어. 어디로 들어가야 돼? G. 그 다음. D야, H야? H. 그 다음. 그렇지. 이러면 이제 무릎 반사가 되는 거지. 이해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는. 신경절을 주죠. 이렇게. 우리 아빠 얘기 같은데. 목 줄린 사나운 개를 보자 공포감에 심장박동이 우리 아빠 개 몇 번 물려봤거든, 엉덩이를. 아빠 엉덩이 이렇게 물더라. 우리 아빠 물더라. 그래서 개를 무서워해, 우리 아빠는. 니네 물려본 적 없지? 산에 올라가다가 마주치고 걔는 내려오고 아빠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뒤 도는 순간 물었다는 거, 엉덩이를. 몇 번 물렸어. 너 왜 이렇게 웃어? 우리 아빠 개 보면 7일 떠는데? 몇 번 물려가지고. 봐봐. 목줄에 풀린 사나운 개를 보자 공포감에 심장박동이 빨라졌어. 최서연, 어디로 시작해야 됩니까? 가. 그 다음. 가가 뭐야? 여기 눈, 심장, 팔피, 팔골 중에 뭐여야 됩니까? 가가. 눈.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B. 그 다음 C야 E야? E. 그 다음 하나밖에 없다. 어디야? F. 그럼 여기가 뭐야? 연결된 뭐야? 돼? 이제 눈 제꼈어. 그 다음 뭐야? 팔피야? 팔골이야? 심장이야? 그렇죠. 심장이죠. 그럼 얘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그렇죠. 교감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니, 얼마든지. 납득했어? 해보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 이제 항상성 한번 해봅시다. 항상성. 항상성은 기본적으로 뭐 알아야 되냐면, 호르몬 이름 알아야지, 호르몬 이름. 그죠? 호르몬 10개는 다 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상하부는 뇌이면서 내분비샘이지. 왜냐하면 시상하부에 뭐가 달려있어? 뇌하 수체가 달려있잖아. 전역과 후역. 시상하부 자체에서도 호르몬을 분비하고 TRH, CRH. 그죠? 그래서 TRH랑 세트인 호르몬이 뭐 있니? 크게 얘기해. TSH.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갑상샘에 누구? 티록신 이렇게 되겠지. CRH는 누구 있니? 이승준. 좋아. HTH. 그 다음. 오, 좋아. 단코코. 이렇게.
요 두 개가 세트 호르몬이죠. 세 개.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뭐가 중요하니? 시험에 나오는 거 뇌하수체 전엽 뭐가 나와? 적혀 있잖아. 뭐가 나와? TSH랑 ACTH는 나올 수 있죠? 성장 호르몬도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요 두 개가 메인일 거고 후엽에는 뭐가 나옵니까? ADH, 항이뇨 호르몬. 얘는 영어랑 한글 이름 왔다 갔다 하니까 둘 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갑상샘 적혀 있죠? 얘밖에 안 나오지. 누구니? 티록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자가 있고 이자 위에 약간 삼각 김밥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 부신, 겉질과 속질이 있죠. 겉질에는 누가 나옵니까? 단코코. 속질에는 에피네프린. 그리고 나서 이자는 베타세포, 알파세포 겁나 나오지 않니? 베타세포에 누굽니까? 인슐린. 알파세포는 글루카곤. 나머지 정소난소는 성호르몬이니까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10개 호르몬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10개 호르몬 이용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 조절하겠죠. 그때 방식이 방금 얘기했던 세트 호르몬 6개. TRH, TSH, 티록신, CRH, ACTH, 단코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교감과 부교감에 의한 인슐린과 그 다음에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얘네들은 교감, 부교감. 나머지는 연합뉴런 이용해서 ADH 혹은 교감을 이용해서 피부나 나머지 털 세균군의 변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라고. 항상성 조절 방식에 대해서. 이러면 10개 오르면 다 끝났으니까. 이해됐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결핍도 문제고 과다도 문제죠. 병 이름 가끔 물어보니까. 그리고 나서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은 아시잖아. 그치? 기량은 여기서만 쓰는 거 아니야. 골격근에서도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교감, 부교감에서도 쓰죠. 교감, 부교감도 기량이라고 표현하죠. 관계에 대한 서술이고 음성 피드백은 뭐니? 이건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야. 적어지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분비하라고 시키는 거고 많아지면 다시 원래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게 분비하라고 시키는 게 음성 피드백이죠.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항상성은 항상 음성 피드백이야. 예외 없이. 이해하시지? 그래서 그래프를 결국 해석해야 되는 거지. 모든 그래프는 결국 X축이 원인이야. 시간이 없다면. 근데 시간이 주어졌어. 그럼 그 사건에 맞는 결과값이 Y축의 변화값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하시지? 이거의 그래프는 크게 2가지 볼 수 있으니까. 결국 항상성에서는 그래프 있는 거잖아요.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에 X축과 Y축의 어떤 변이값, 시간에 따라 어떤 사건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Y축의 결과값을 읽는 게 항상성의 결과야, 그냥. 다만 요즘 항상성은 예전처럼 환자를 쓰는 게 아니라 정상인 사람한테 뭘 막 자꾸 주입해. 그럼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런 것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정상인을 기준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량 조절할 때 인슐린, 호르몬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역할 못하면 당뇨병 걸리는 거야. 나머지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단코코는 비슷한 역할하는 게 3가지나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병에 걸리진 않겠죠. 1형 당뇨, 2형 당뇨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 변화 당연히 다 아셔야 됩니다. X축의 변화에 따라서 Y축의 변화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요즘 사건이 많잖아. 시간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넣냐, 운동을 하냐 등등등에 따라서 변화를 읽을 수 있을 때 정상인일 수도 있고 환자일 수도 있고 너네가 은근히 또 항상성에서 2문제 이상 나오는데 또 틀려주시잖아. 그죠? 이런 데서는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한 달 뒤면 또 육모라서. 마다통에 있는 문제, 이런 조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항상성에서도 수능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이고 체온 조절은 교감만 작용하는 거지. 교감만. 혈당량은 교감, 부교감, 체온은 교감, 혈장 산토는 교감, 부교감 없어요. 그래서 교감이 활성화됐다, 저온. 교감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고온 자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발생량, 생산량 혹은 방출량, 발산량 이 2가지를 조절하는 거지. 대부분은 반대인데 특정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 시야 그러면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산량도 증가할 수 있지. 이런 그래프도 있잖아. 문제 풀다 보면 항상 반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 요즘 이런 것도 내잖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발생량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식, 티록신. 그 다음에 골격근 떨림. 그쵸? 그 다음에 발산량을 조절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 티록신의 양 등등등. 그지? 예시로 물어보기 때문에 발산량의 예시, 생산량의 예시 등등등. 어떻게 물어보냐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프를 주고 고온 자극과 저온 자극일 때 뭐 땀 분비냐 혹은 등등등 티록신의 분비량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성 피드백을 물어보는 거니까 티록신이 이상으로 과다결핍, TSH가 과다결핍, TRH가 과다결핍이었을 때 전체량을 매칭하라는 문제도 있잖아. 음성 피드백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당연히 해놓으셔야지. 기본적인 값이니까. 그지? 너네가 의외로 또 체온 조절 잘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로 다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도 반드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거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데 어떤 거는 쥐에 막 뚜껑을 열고 뇌에 직접 자극을 주잖아요. 그때마다 변화량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마라톤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혈장삼투압이겠죠? 혈액의 농도, 체액의 농도를 우리가 일정하게 양을 정해주는 건데 쉬워. 물이냐 소금물이냐 운동을 했냐 안 했냐 뭐 이 정도겠지.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 혈장삼투압 떨어졌을 테니까 ADH 분비량 감소하고 물의 제흡수를 안 해야만 오줌의 양이 늘고 오줌 삼투압은 감소하면서 혈장삼투압이 다시 올라가겠지. 반면에 소금물을 먹었어. 그럼 혈장삼투압이 올라갈 테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수분의 제흡수 증가해서 오줌의 양은 증가하면서 오줌 삼투압은 떨어지게 되고 다시 혈장삼투압은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죠.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나머지 혈장삼투압 전후로 변하고 나머지 다 변할 테지만 ADH 분비량에 따른 오줌량과 오줌 삼투압은 결과값으로서 변하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는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ADH와 오줌 삼투압은 비례하고 오줌량은 반비례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너네가 자주 헷갈리는 게 이런 그래프지. 여러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가 정상이고 둘 중에 하나는 뭐 혈액량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찾으라라고 말씀드리잖아. 그럼 정상을 기준으로 같은 혈장 삼투압이었을 때 ADH 분비량이 많아. 그럼 수분의 제흡수가 많다는 얘기니까 혈액이 수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혈액량이 적어진 사람이야. 같은 농도였을 때 ADH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으면. 정상보다 적어. 그럼 혈액량이 많은 거니까 수분이 많은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혈액량이 적다는 얘기는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야. 혈액이 물이니까. 혈액이 많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고 혈장 삼투압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로 물어보니까. 이거 반복 안 하시면 결국 헷갈려요. 처음에 들었을 땐 다들 이해하시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특정 단원만 공부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보시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헷갈린다고. 신경계든 항상성이든 방어작용이든. 거기가 오히려 훨씬 쉬운 단원인데. 반복 좀 해. 알겠어? 이러면 항상성도 끝나. 되셨어? 그 다음 방어작용. 방어작용 보면 첫 번째. 아직도 이걸 외우지 않아가지고. 병원체의 종류, 특징, 병의 이름, 치료법, 이거를 틀으시면 안 돼. 아마 수능에는 이게 또 안 나올 수 있어요. 작년부터 G로 실험하는 문제를 2문제씩 내기 때문에 원래 하나는 거저 주는 거였지 않니? 여기서 병 물어보는 거.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올해 수특은. 작년 6모, 9모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2문제가 다 G로 실험하는 문제였어. 이거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니?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돼. 원액인지, 진액인지, 단세포인지, 다세포인지, 바이러스인지. 병 이름 다 아시죠? 치료법이랑. 생김새도 봐두시고 요게 세균, 요게 바이러스, 요게 프라이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세포 구조, 원액, 진액, 단백질, 그다음 치료제의 유무까지. 그지? 그리고 나서 항원과 림프구에 대해 설명했죠? 항원은 병원체에 있는 특정 부분이거나 병원체는 아니지만 어떤 먼지나 꽃가루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프게 하는 모든 걸 다 항원이라고 말씀드렸어. 시험 문제에선 병원체를 주고 항원 찾으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항원에 대해 상체를 만드는 게 결국 림프구고 림프구의 작용에 의해서 특이적 방어에 통해서
항체를 만들면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뭘 해? 얘가 응집 반응, 가라앉는다니까? 도망을 못 가. 그래서 대식세포가 와서 잡아먹으면 항원의 개체수가 주는 거야. 이런 얘기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항체가 제거한다기보다는 제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거 이외에 T림프구, B림프구 만들어지는 위치 알아야 되고 시험에는 뭐 나오니? 혈장과 혈청이 꼭 나오죠. 기억세포 나오고 림프구도 가끔 나오지만 혈장, 혈청 나오면 여기에는 항체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항체. 기억세포, 림프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시지? 그래서 방어작용을 크게 나누면 두 개죠. 특이와 비특이. 근데 비특이적 방어는 항상 일어나. 2차 면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얘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하는 역할이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 중에 우리는 주로 내부 방어의 식균 작용을 위주로 배우죠.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이 있어야만 그 항원이 처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특이적 방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 전에 한번 들어왔다면 기억세포가 작용하겠지. 물론 기억세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이적 방어를 안 할 수도 있다. 기억세포가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너네 문제 풀다 보면 2번 실험하죠. 일부러 2번 넣는다고 항원을. 정확하게 기억세포가 작용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특이적 방어가 체액성과 세포성이 있고 우리가 배우는 항체에 의한 작용이 체액성. 그 다음에 세포도성 T 림프구가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게 세포성이죠. 이 정도는 다 아시지?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의 차이점. 그 다음에 뭐가 식균이고 뭐가 염증이고 뭐가 세포성이고 뭐가 체액성인지 당연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를 먼저 시작하죠.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 있는데 특이적 방어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식균 작용이 있고 식균 작용이 뭘 하니? 자기 몸에 뭘 붙여? 항원을 붙이죠. 식균 작용에서 분해하고 가수분해 요소 이용해서 분해한 다음에 자기 몸에 항원을 부착한다고. 그리고 그 항원을 인식하는 게 누구야? 보조티로 인식한다. 그럼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럼 특이적 방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공격하는 애가 있잖아. 영리하게. 누구니? 누구야? 무슨 바이러스야? 그치. HIV 바이러스가 얘를 공격하는 거야. 10년 동안 길게. 초반에는 멈칫하다가 보조티를 안에서 증식하고 파괴함으로써 특이적 방어를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의 방어자원은 반쪽짜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독감이나 감기 되게 작은 병원체도 우리 몸의 방어작용을 못하게 돼서 우리 몸이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거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얘기하잖아. 후천적으로 면역 체계를 잃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조티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다시 얘가 두 가지를 활성시키지. 뭐와 뭡니까? 세포도성 T 림프구와 누구야? B림프구.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세포를 파괴해. 끝. 자세히 안 물어본단 말이야. 얘를 물어보잖아. B림프구는 뭘 합니까? 두 가지를 하지. 뭐와 뭐를 해? 분화와 증식을 하잖아. 개수도 늘리고 역할도 나눈다고. 뭐와 뭐로 나누겠니? 하나는 뭐로 분화돼? 형질세포. 나머지 하나는 기억세포. 그래서 1차 면역일 때는 기억세포의 역할이 크잖아. 그냥 기억만 해. 다만 형질세포는 다시 뭐로 바뀝니까? 뭐로 바뀌어? 뭘 만들어내? 뭘 동화해? 뭘 합성해? 항체. 항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걸 분화라고 하면 안 돼. 얘는 세포가 그냥 단백질을 분비하는 거야. 동화라고. 그래서 이 항체가 체액성 면역을 하죠. 근데 동일한 항원이 2차 침입을 하게 돼. 그럼 누구서부터 시작하게 되니? 그렇지. 기억세포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기억세포가 B림프구와 마찬가지로 뭘 합니까? 뭘 해? 분화 증식한다고. 그래서 분화란 단어는 딱 두 군데밖에 못 쓰여. B림프구와 기억세포입니다. 나머지는 분화란 단어를 쓰지 않아. 이해했냐? 그래서 2차 면역의 장점이 뭐야? 잠복기가 짧죠. 들어오자마자 항체가 많은 양이 빠르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죠. 이걸 이용하는 방식이 뭡니까? 백신이죠. 백신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병원체 A, B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기 위한 뭐 실험이다 이러면서. 이해하시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백신의 기본적인 원리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다. 예방. 치료제가 아니야.
이미 병원체에 감염된 애에다 다시 백신을 넣으면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백신의 기본적인 원리는 독소나 항원을 제거해서 1차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결국은 뭘 만드는 거야? 기억세포를 몸 안에 생성시키는 거지. 물론 이게 천년만년 가진 않지. 기억세포가 사라지면 또다시 백신을 맞고 해야 되는데 백신을 맞은 기간 내에서는 2차 면역을 하기 때문에 그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아플 일이 적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외에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나 뭐 HIV, 면역결핍 질환 등등은 좀 봐두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프로 추제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냐? 알레르기도 선생님이 따로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혈액형. 혈액형도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여기도 계산 문제 나오면 너네 종종 틀리잖니? 자주 안 접하다 보니까. 혈액형은 기본적으로 응집 반응으로 하는 거지, 항원항체 반응. 그래서 A, 베타, B, 알파, A, B의 알파, 베타인데 이 정도 다 아실 거고 다량 수혈할 때는 의미 없어. 같은 혈액형끼리만 가능하니까. 소량 수혈할 때 의미 좀 봐두시고. 주원 봤어. 그 다음에 응집 반응의 모든 경우의 수를 기억해 두는 게 좋다. 어차피 유전할 때 또 나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 적어드리고 특수혈액형 해줬잖아. 4명이 다 다를 경우, 3명만 다를 경우. 어려운 문제면 이거죠. A, B에 AO거나 BO. 이거 A, BO씩 이렇게 안 적어도 EFG로 나오고 DEF로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결국은 같은 거란 말이야. 1, 3, 2, 3인지 1, 2, 3, 3인지. 만약에 세 가지라면 1, 3, 1, 2. 1, 2, A, B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공동우성은. 나머지가 1, 3이냐 2, 3이냐의 문제지. 그러면 이 정도만 하시면 RH 혈액형은 따로 나올 테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나머지 혈액형의 경우에서 모두 다 알아. 그럼 이제 3단원의 굵직한 건 다 끝난 거야. 자극근수축은 집에 가서 어려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신경계부터 방어작용 그 다음에 5단원까지 선생님이 정리해드렸으니까 니네가 주로 틀리니까 3단원이랑 5단원이니까. 이해되냐? 1, 2단원은 좀 꼼꼼히 봐. ATP 쓴 게 뭐가 있고 물질이 잘 소화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서 요소하고 암모니아가 어디로 이동하며 산소는 어디가 많고 이산화탄소는 어디가 많고 포도당은 어디가 많은지 혈관별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만 정리를 쭉 하시고 7일날 시험을 봐서 좋은 등급 맞으시면 좋잖아요. 너네가 공부하다가 상응하는 만큼 등급이 나와야 공부를 하고 싶지. 이해했냐? 선생님 봐.